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같이 열린 남북한 평화의 창이 드디어 구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릇을 다루는 심정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했는데 정말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나 또 중간에 뭔가 좀 밖으로 궤도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불감청 고소원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부정적 시각과 이걸 뚫고 어떻게 결실을 만들어낼 것이냐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그게 돼야 사실 여기 오늘 제가 강연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북방경제협력도 본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서 더욱 그러는데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러시아 특사로 러시아를 갔다 온 이후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초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의 북방외교의 전망을 가지고 좀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신북방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도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향 부산을 언급하며 러시아에 친근감을 표했습니다. 내 고향 한국의 부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산역 앞에 가면 러시아의 간판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러시아 빵 헐렙과 발효 요구르트 깨비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를 배경으로 한 이광수의 유정, 연해주의 삶을 소설로 쓴 작가 조명희를 거론하며 양국이 함께 돕고 산 경험은 더 큰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력한 경제협력 의지를 담은 신북방정책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양국 간의 이른바 9개의 다리를 놓자는 것으로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등 9개 분야에서의 동시다발적 협력 구상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영내 국가들의 전력 협력을 위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제안하고 이는 EU처럼 경제공동체와 다자 안보 체제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이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 태양광과 함께 거대한 슈퍼그리드로 결합하면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극동지역 개발 협력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 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한과 북한, 러시아 간에 논의되어 온 삼각협력 사업 가운데 한러 양국이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우선 시작하자며 북한도 조속히 핵을 포기하고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5월 9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셨으니까요. 그해 9월에 바로 있었던 블라디보스토크에 열린 동방경제 포럼에서 한 기조연설 내용입니다. 동방경제 포럼은 지난해 4차, 올해 이제 5차를 두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의 아펙 총회를 유치하고 블라디보스토크의 국제 포럼으로서 이스턴 이코노믹 포럼, 러시아 말로는 보스턴 이치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동방경제 포럼을 만들어서 1, 2차는 관료들이 모였고 3차부터 정상들을 초청해서 2차 때 정상을 초청해서 2차 때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9월에 참석을 했고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바투투르카 몽고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푸틴 대통령 이렇게 네 분이 정상에 모이는데 작년에는 우리 대통령이 안 가시고 이낙연 총리가 가셨습니다. 그때는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는 모디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모디 총리가 그렇게 우리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올해 4월에 인도 총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모디 총리가 속해 있는 BJP 인도 국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아마 다시 이번 9월에 초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푸틴과 시진핑이 주도하는 SCO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상해 협력 기구라는 국제 조직입니다. 일종의 냉전 제대 때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해체됐지만 나토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나토의 버금가는 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지금 SCO 상하이 협력 기구가 푸틴과 시진핑이 주도해서 만든 조직으로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란까지도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총장이 우즈베키스탄 그 외교부 장관을 했던 노로프라는 친구가 그걸 하고 있는데 저하고는 아주 절친한 사람입니다. 지금 북경에 그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 동방경제 포럼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푸틴이 이 극동지역 개발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과 애정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말은 러시아 말로 동방을 정복하다는 뜻입니다. 푸틴의 이름이 블라디미리 블라드노비치 푸틴인데 푸틴은 성이고 그 이름은 블라디미르입니다. 푸틴의 이름은 블라디미르라는 말은 미르가 세계라는 말이기 때문에 러시아 말로 세계를 정복했다 이런 아주 거창한 이름입니다. 근데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왜 이름을 지었냐면 이 땅이 원래 옛날에는 최수종 씨 땅이었다. 제가 농담으로 했지만 이게 발해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청나라가 가지고 있다가 1860년 제2의 아편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이 발생해서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북경을 점령해서 북경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여러분 북경 가보신 분, 원명원 가보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원명원. 원명원에 가보면 다 때려 부셔놨죠. 그게 다 프랑스, 영국 연합군대 가서 다 원명원을 다 불살라가지고 그 두들겨 부서진 원명원 석조 건물을 중국인들이 그대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치욕의 순간을 잊지 말자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원명원이 매우 넓어요. 그래서 그 원명원의 일부를 띄어서 북경대학을 만들고 일부를 띄어서 칭화대학을 만들었어요. 칭화대학과 북경대학이 길 하나로 바로 건너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다코라는 곳인데 제가 예전 거기서 살아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러시아도 같이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그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한테 합해가지고 1860년 북경 조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그때 이 땅을 다 러시아가 뺏어갔습니다. 엄청난 땅. 우리 그 우수리강부터 시작해서 지금 흑룡강이 러시아 말로 아무르강입니다. 아무르강을 그 중국말로는 흑룡강이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흑룡강 좌측이 흑룡강성이고 우측이 하바롭스크를 비롯한 극동지역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뺏어가지고 러시아가 기분이 좋아서 동방을 정복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단동이라고 있죠. 바로 압록강 실주 건너편에 단동이 옛날 이름은 안동이었습니다.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안동이었어요. 근데 왜 이게 단동으로 바뀌었냐? 당나라가 고구려 신라 백제를 점령하면서 한반도를 전부 다 당나라가 지배하에 두려고 신라에는 계림 도독부, 백제 땅에는 웅진 도독부, 고구려 땅에는 안동 도호부를 만들어서 다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안동이 그 안동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안정시키고 정복했다는 뜻의 안동이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해방이 되고 나서 주울레 총리한테 이 안동이란 말은 우리 민족의 치욕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바꿔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국공대전에 북한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주울레 입장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말이 일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안동을 단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마다 그 역사가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서 이날 아인브릿지라는 그 신북방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신북방 정책은 노태우 정부 때 박철원 씨가 추진했던 북방 정책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신자를 붙여서 신북방 정책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북방 정책은 사실 여야를 불문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도 추진했기 때문에 민주정부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이쪽에 자유한국당 정부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3대3으로 갔습니다. 그때 보면 4대2죠. 노태우가 아니고 4대2인데 문재인 대통령 4대3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북방 정책은 여야를 초월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소리를 여러분 뉴스에서 보지 못했을 겁니다.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만큼 초당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북방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태우 때 북방정책은 아시다시피 1989년 동구 유럽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구사회주의권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보면 부산물로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90년도에 소련과 국교를 수립했고 92년도에 중국과 우리가 국교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북한이 그동안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김일성이가 그 남북 간의 분단을 영구화시킨 거다. 그래서 절대 반대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도 원래 장개석 자유중국 중화민국이 유엔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위원인데 어찌된가 지금은 대만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72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니까 중국이 유엔 회원국으로 들어오니까 대만 장개석 정부가 하나의 중국인데 두 개의 회원국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대만이. 그래서 지금도 대만 민진당 야당, 지금 이제 집권당이죠. 차이원 집권당 민진당이 이 대만의 국민당 장개석의 그 후예들이 국민당이죠. 장개석 아들 장진고를 비롯해서 이 국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바보처럼 그때 회원국에 탈퇴해버렸냐. 그냥 우리 대만은 독립하고 싶은데 두 개의 유엔 회원국으로 그냥 있었어야지 중국이 들어온다고 자유중국 대만이 중화민국이 빠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대만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과 우리 한국 둘 다 하나의 조선, 하나의 원코리아, 하나의 한국,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반대했었는데 사회주의가 무너지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 회원국이라도 돼야 북한 체제가 보장이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위기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정책을 반대하고 김정일이 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91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하게 되니까 국제법적으로는 국가 대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유엔 회원국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상충되게 돼요.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 단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조.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인데 주권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헌법 1조이랑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헌법 1조 1항 2항의 주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국민에 관한 조항이 나오죠. 다음에 4조 5조. 그 다음에 이제 이 3조가 영토 조항인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땅도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 국민도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오게 되면 바로 주민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대한민국 국적을 바로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넘어오자마자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주는 이유가 헌법 제3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국가 대 국가가 되니까 국가반복과 상충이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91년 12월 31일 날 체결해서 92년도 1월 1일 날 발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남북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잠정적 의견을 하게 되고 이것에 기초해서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반도 우리가 평양 9.18, 9.29 선언에 대해서 왜 자유한국당이 국회 동의를 안 받냐 주장하고 청와대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니까 헌법 60조에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 통과로 처리된 거다. 이렇게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화 정책이 됐고요. 해변 정책이 와서 되는데 그러면 신북방 정책과 차이가 뭐냐? 노태우 때의 북방 정책은 탈냉전 상황에서 추진됐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은 다시 탈냉전이 돌아서 다시 신냉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미국, 중국과 일본, 또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 대립이 강화되고 있고 군비 확장이 지금 군비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냉전 상황을 경제 협력으로 완화시켜 볼 것이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신북방 정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북한을 고립을 추구했어요. 제가 그때 외교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이 90년도에 해체됐잖아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15개 나라가 분리 독립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탄자 들어간 5개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다음 키르기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크스탄 이 5개 나라가 다를 비롯해서 에스토니아 상국이나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 3개 나라에다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이런 나라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마저도 92년도에 개혁개방하겠다고 대한민국과 국교를 수립한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왕따가 되는 기분이었겠죠. 그렇잖아요. 믿었던 소련도 무너지고 중국마저도 이제 대한민국과 국교 수립한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친구들 간에 그렇잖아요. 완전히 왕따된 기분이니까 중국한테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과 우리가 국교를 수립할 때까지 북한이 국교 수립할 때까지 대한민국과 국교 수립을 좀 연기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중국에서 북한한테 미안하다. 우리 등소평 지도자가 79년도에 남순 강화를 통해서 개혁개방을 지금 슬로건을 세웠는데 개혁개방을 빨리 하려면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본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데 기다릴 수가 없다. 양해해달라고 이제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김영순 특사를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국교 수립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미국한테. 근데 미국이 멜번에 무너질 놈하고 무슨 국교 수립하겠냐 이런 속셈으로 다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92년도부터 오로지 자기들을 지킬 것은 핵밖에 없구나. 그래서 핵무기 개발에 더욱더 가속화를 시켜서 94년도에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제네바 합의로 김대중 총재께서 카터를 보내가지고 일괄 타결해서 전쟁 직전에 사실 전쟁까지 다 계획했던 상황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94년도 제네바 합의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근데 제네바 합의가 몹시 못마땅했던 당시 공화당,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이었죠. 계속 제네바 합의를 비판해가지고 결국 2002년도에 제네바 합의가 8년 만에 다 무효화, 취소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그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제사회에 진입하도록 도와주고 북미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그런 중재 역할을 우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차이가 있고 그때는 정부 주도였다면 지금 민간 이슈가 뒷받침하고 소관 부처인데 이제 북방연계 협력이 만들어진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9개 다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9브릿지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산 분야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동해안에 명태가 많이 잡힐 때 7만 톤이 잡혔는데 지금 명태가 잡히면 뉴스가 될 정도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호츠크해를 비롯한 탐차가반도 이쪽으로 기후 온난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어획고가 다 고기가 올라가서 우리도 여기서 소련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명태 생태탕, 대구탕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류 수산 분야에 우리가 러시아와 협력할 게 아주 많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곡물 작업률이 23%밖에 안 돼요. 쌀이나 좀 작업하고 있지 콩, 밀, 보리 이런 거 대부분 90% 이상 다 수입에다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연해주에 어마어마한 땅들이 있는데 여기서 같이 해외 농업 기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전력도, 철도도 연결을 해줘야 되고 북극 항로가 곧 뚫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이 러시아가 대부분 북극 항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LNG 가스도 그렇고 조선산업, 항만 이런 9개 분야의 주요 협력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게 H벨트라고 말하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그 USB를 통해 김정은에게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2만 제곱킬로미터의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반도란 말은 반은 섬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4분의 3이 바다고 4분의 1만 붙어 있어서 달랑달랑 달려있다고 해서 페닌슐라로. 영어로 라틴어에서 펜딩이라는 말은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계추를 이렇게 펜줄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펜던트라고 해서 우리가 기념품 다 펜딩. 지금 현안 이슈를 펜딩 이슈라고 합니다. 현안이 달랑달랑 달려있다. 현안이라는 말이 달릴 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닌슐라는 말도 대륙에 붙어가지고 달랑달랑 달려있다고 해서 페닌슐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페닌슐라는 근본적으로 대륙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적, 지오폴리티컬이 정치, 경제적으로, 지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오폴리티컬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게 부딪힌 게
이것만이 아니라 백제 멸망 때 여러분 이 유명한 당나라 군대와 이 백제와 외나라 연합으로 같이 이 전투가 금강 전투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도 해양과 일종의 대륙에 부딪히는 올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임진왜란이 그렇고 뭐 계속 러일 전쟁, 철 전쟁이 바로 이 대륙과 해양이 우리에서 부딪혔던 모습이고 6.25도 똑같이 그런 모습에 중국과 미국이 우리 남북과 함께 부딪힌 것도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분단되어 있는 이유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세계적으로 반도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이슬람 세력과 이 갈리아, 지금 프랑스를 향한 그 교황의 그런 천주교 세력 간에 엄청난 싸우고 정복됐다 또 정복되고 리콘케스타라고 하죠. 다시 이슬람이 지배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이베리아 반도는 숙명적으로 그런 싸움이 있었고요. 이탈리아 반도는 이제 로마의 반도인데 이탈리아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내부 통합을 이뤄가지고 베네치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해상 무역을 장하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천년의 번영을 이끌었던 게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반도에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잘 효과적으로 이용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 해상 무역을 독점하고 갈리아하고 게르만 그 유럽 대륙의 육상 무역을 연결시키면서 로마의 번영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대비되는 게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는 수많은 민족이 섞여 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영국의 북상 저지 정책이 항상 부딪힌 곳이 발칸반도였습니다. 지금도 세르비아,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무너지면서 그게 한 6개 나라로 분리됐습니다. 마케도니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르비아부터 그 얼마나 많은 코소보까지 그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발칸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황제였던 황제 페르난도와 그 부인이 그때 임신해 있었어요. 그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를 그 사라예보를 돌다가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이 쏜 권총에 맞아서 그 황태자 부부가 죽었는데 그 부인이 임신까지 하고 있다가 둘 다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분노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폭발하게 된 겁니다. 1914년도에. 그게 발칸반도. 그래서 발칸반도를 유럽의 화약고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반도는 이탈리아처럼 로마 시대의 번영을 이룬 한반도로 갈 거냐? 1차 세계대전에 폭발이 됐던 발칸반도처럼 동북아의 화약고로 갈 거냐? 항상 우리는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거를 화약고로 가자고 팍 떠들고 있는 태극기 부대가 있는 반면에 뭔가 이거를 정말 로마 시대 천년의 번영으로 이끌어보자라는 발버둥 우리 민주당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1대1로란 말을 2013년도에 시진핑이 카자흐스탄 한 대학에 가가지고 이걸 발표를 해서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1대1로란 말은 원벨트 원로드란 뜻인데 원벨트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의미를 하고 원로드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가 그래서 이것은 정화란 사람이 북아프리카까지 여행을 했던 그 영광을 되새겨보자. 그래서 지금 시진핑 정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화란 사람 아시죠? 아시죠? 정화. 정화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나보다 좀 더 크다 그래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나보다 잘생겼다. 근데 정화의 그 동성몸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근데 이분이 원래 14살 때인가 명나라가 이제 주원장 일종의 그 원나라 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명나라 주원장이 반란군입니다. 반란군들이 이제 원나라를 싸울 때 포로로 잡힙니다. 운남성 쪽에서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14살 때 정화 그래가지고 이 고환을 자르고 이게 거세를 당합니다. 거세를 당해서 환관이 돼요. 환관이 되는데 이 환관을 영락제가 데리고 이걸 키웠어요. 이 영락제라는 사람은 주원장의 넷째 아들인데 우리나라 세조하고 비슷합니다.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것처럼 이 영락제가 흥무제, 흥태조 그러니까 이 주원장의 넷째 아들로 연경왕으로 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북경입니다. 연경을 옛날 북경에서 연경 맥주가 북경 맥주입니다. 연경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자기 조카인 검무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검무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세조가 비슷해요. 영락제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영락제가 지금 자금성을 만든 사람입니다. 북경에 가면 자금성을 영락제가 만들었어요. 그때
이 영락제의 반란을 도와서 성공시키는 책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정화입니다. 정화. 마치 한명회가 세조를 도왔던 것과 똑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영락제가 정화를 힘을 했겠어요. 정화한테 힘을 실어주고 건무제의 시체를 찾지를 못했어요. 건무제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찾아라 이런 설화도 있고, 아무튼 왜 정화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영락제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를 죽이고 이 반란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외국 나라들의 사신들을 데려다가 북경으로 데려와가지고 다 아련하게 만들면서 이제 위신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화한테 25,000명의 군대를 줘가지고 거의 200척이 넘는 배를 가지고 7번에 걸친 원정을 하는데, 그게 1405년부터 1440년, 33년까지 한 30년 정도를 7차례 이 쭉 인도 아라비아해를 거쳐서 북아프리카까지 가는 원정을 하게 됩니다.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으니까 거의 60년, 70년 전부터 콜럼버스와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선단을 가지고 이 항해를 했던 겁니다. 지금은 북경에서 어떻게 했냐, 그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화 때 다 발견된 거다 이렇게 막 이 중국의 어떤 차이나 패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막 고증도 하고 막 난리입니다. CCTV 보면. 그래서 그런 영광을 다시 복원해보자는 게 1대1로입니다. 1대1로. 그래서 시진핑이 강조하는 중국의 이데올로기가 웨이따더 중화민주 후신, 위대한 중국 중화민족의 부흥을 일으키겠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슬로건입니다. 맨날 모든 여설문에 봐봐요. 웨이따더 중화민주 후신이라고 나와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권기 뭐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1대1로가 또 다른 군사 전략적으로 뭐냐, 오바마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피보트 에이시아, 리밸런싱 에이시아라고 해서 사실상 아시아를 포위하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국 포위 전략이죠. 그래서 베트남,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서 회의가 열립니다만 베트남이 반중국의 선봉이 돼 있잖아요. 베트남이 지금 미국의 사실상 군사 동맹국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대만과 일본을 엮은 이 인도와 태평양 자유로운 항해 전략이라는 걸로 쭉 중국의 남중국해를 포위하려는 것이고, 이걸 뚫어내려는 게 남중국해에다가 인공섬을 중국이 만들면서 1대1로라는 이 정책을 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게 말레카협, 인도네시아는 말레카협이가 싱가포르 여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총 4억 5천만 톤의 석유를 소비하는데 그 중에 50% 이상을 외국에 수입해요. 50%는 자체 생산하고. 근데 대부분이 중동에서 이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 석유 수송료가 다 포함되면 여기 1위 해가지고 말레카협을 통해서 상해 천지로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말레카협을 가로막고 있는 싱가포르가 사실상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이걸 만약에 차단시켜버리면은 중국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략적 석유 위축량이 30일이 채 안 됩니다. 중국이. 90일 이상 돼야 된다고 전쟁을 하려면.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 1대1로라는 것은 이 바다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온 석유를, 여기가 파키스탄입니다. 여기가 과다랑인데 과다랑을 50년 조차를 했어요. 그래서 과다랑에다 바로 이 호르무즈에서 나온 석유를 바로 여기다 하역을 하면 여기서 송유관을 통해서 신장, 카스까지 바로 직통으로 연결하는 송유관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1대1로를 통해 직접 이 바다를 미국의 침략대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시킨다고 해도. 이 바다는 다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하지 않고 육로로 바로 에너지를 뚫겠다는 것이 1대1로 정책, 군사안보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이게 원벨트가 이제 추진되고 있고요. 그 원벨트에 이어서 이제 북극 항로가 지금 뚫어지고 있습니다. 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작년 2017년 말에 중국을 방문했던 모습이죠.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제가 이 사진을 놓은 이유는 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깨를 두들겨 줬다고 홀대를 받았다고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엄청 난리를 쳐가지고 저도 이 팔꿈치를 두들겨 줬어요. 시진핑. 시진핑이 인상이 뭐 기분 나쁜 표정이 아닙니다. 혹시 기분 나쁘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분 안 나빴다 그러더라고요. 이 반가움의 표시를 왜 이렇게 홀대라고는 막 쓸 때 언제부터 그렇게 조선일보가 우리 대통령을 아꼈으면 그랬다는 식으로. 왕이 외교부장이 막 다리를 꼬고 있어요. 저도 다리를 꼬고 있느라고 허리가 무지하게 아팠는데 다리 안 꼬면 KBS가 찍어서 또 사대 외교라고 할까봐 네,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한 30분은 이렇게 있었던 적이.
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하나는 해군력에 기초한 군사력이고 또 하나는 달러입니다. 달러. 이 세계 금융 시스템을 미국이 장악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북한이 옛날에 방코델타 아시아 그 2,500만 달러를 딱 압류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도 다 지금 금융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제재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유엔 기구들이 UNDP부터 유니세프라든지 상당한 유엔 기구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북한 평양에. 근데 내가 UNDP 회장을 내가 뉴욕에 가서 만났더니 그 UNDP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줍니까 그랬더니 월급을 송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재 때문에. 옛날에는 독일 코베르츠 방크를 통해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은행 평양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베르츠 방크로 유엔에서 돈을 입금을 시켜주면 독일 코베르츠 방크가 스푸트니크 러시아 은행에다가 송금하면 그게 평양 지점으로 해가지고 돈을 찾아갔거든요. 그렇게 돈이 월급도 지급하고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다 막아버려가지고 돈을 가방에 들고 다녀야 되니 그게 되겠습니까? 이 은행을 통해서 결제가 안 되는데 대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 달러의 지배를 한번 이겨보려고 위엔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R로 집어넣습니다. 특별 인출권으로 이제 그 위원회가 집어넣었죠, 오승훈 소장. SDR로 들어갔어요, 지금. 한 6개 통화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젤리춘이라는 사람이 이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초대 총재입니다. 북경에 있는 그 본부에 가서 제가 만나가지고 저 북한인데 드디어 북한 인프라 하는데 좀 AIB가 투자 좀 해달라 이게 투표를 보고 왔습니다. Mr. Chairman, you're leading your country's first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Tell us how it works and what exactly is President Moon Jae-in's new Northern Economic Policy? So President Moon Jae-in is a strong philosophy to connect the Russia and the Mongolia, the Central Asia country and China to connect the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economic cooperation, so the extend our Korea the market, also to ease tension, military tension. As an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the new Northern Policy aims to eas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Tell us how it works. Surrounding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and China and Japan is the conflict between the Sea Road and so the East China, the territory, and also Russia and the annexation of the Crimea Peninsula going to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nd imposed strong economic sanction. Our country, we are between China and Russia an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 very the difficult situation. So how can we the compromise between two power? So we are the only critical measures to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How do you comment on the signs of a thaw in the rel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do you see China's role in this? China's role is very critical. Recently,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direct talks is some kind of put aside China and there is some kind of analysis, but I don't agree with this opinion. Because for the time being is the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ome components. After tha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e direct talks. But is the China consistently urging this kind of direct talks is very critical to solving North Korea nuclear issue. Reason why the North Korea nuclear is based on through United States relationship. But after that is the very critical role in China and Korea and Russia. We can rebuilding North Korea economy and revitalize the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And the normal state they can induce only the capability is the China and Korea and Russia. So recently the Xi Jinping, the president of China, is invite and Kim Jong-un is very good, I think. Thank you very much, Mr. Chairman. Thank you for your time. 이게 이 차이나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라는 이 텔레비전 네트워크인데요. 이게 중국이 CNN에 대비하기 위해서 글로벌 이런 그 텔레비전 방송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이걸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 호텔에 가면 CGTN이 다 나옵니다. CNN처럼. 우리도 아리랑 TV하고 KBS 월드 KBS를 강화시켜야 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아나운서 얘기는 참 항상 중국 역할이 배제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항상 북한하고 만나면 그냥 북한 김정은을 초청해서 시진핑이 벌써 3번, 4번을 만났잖아요. 이게 저는 근데 중국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러시아 당시 모스크바에 고르바초프의 동의가 없었으면 절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통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콜 수상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브란트 3인당 총리가 오스트폴리 그 동방정책을 추진했지만 결말은 기독교 민주당의 우익 정권이었던 헬미트 콜 수상이 독일 통일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주역이 누구냐면 한스 디트리트 겐셔라는 외무장관입니다. 한 18년 외무장관을 했습니다. 그 사람. 근데 그 외무장관이 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양반은 당시에 조지 W 부시, 아버지 부시 정권하에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긴밀히 미국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당시 프랑스 대통령하고도 긴밀히 협력을 하고 시라크 대통령이요. 그러면서 고르바초프를 썼다고 세바르나가지 외무장관을 획득했습니다. 만약에 통일되면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미국을 달랬습니다. 그럼 나토에 가입하면 고르바초프가 반발할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토에 가입을 하되 동독 지역에는 절대 미군이 진출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소련군이 철수한 대신 소련에 대해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이 독일을 끌어내가지고 고르바초프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 독일 통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무슨 북핵 문제가 터지면 보수적인 분들은 한미동맹 강화만 이야기하는데 한미일 동맹 강화만 해가지고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까지는 안 되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서 통일된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확신을 줘야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면 항상 종북이다 뭐 맨 반미 한미동맹 균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단견이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的仁川市的市长，同时呢，他也是在文在寅在竞选期间当选举委员会的主要负责人。那么在去年5月份，他曾经担任韩国总统文在寅的特使，前往到俄罗斯。而此时此刻，他担任的是韩国总统直属的机构北方经济合作委员会第一任的委员长，这是韩国相当于副总理级的。热烈掌声来欢迎我们的特别嘉宾宋永吉委员长，掌声欢迎宋委员长。 总理，现在你们知道，俄罗斯、中国、美国、日本军事进展很高潮的新冷战的来到，我想怎么办法的防止这样的新冷战？所谓的新北方政策、经济协力的我应该介绍的军事进展，包括的朝鲜。 北方政策的时候都摆出了朝鲜，韩国建造中国、俄罗斯，但是朝鲜不会建造的日本、美国，的顾虑，都没有办法的保障朝鲜的国家安全，所以的开发的核武器，现在新北方政策是我们提供的经济协力，我提供的国家安全，放弃了核武器。 包括朝鲜的大韩民国、中国、俄罗斯北方政策联系的经济协力，所以我想的“一带一路”政策是新北方政策是对接。 1대1로하고 관계를 연결해 보려는 것이고요. 이 러시아는 1,70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가 22만, 중국이 960만, 인도가 330만 제곱킬로미터니까요. 남쪽 영토만 하면 우리가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우리 남쪽 땅의 170배가 되는 땅입니다. 중국은 96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96배.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이 비슷비슷한 크기인데 그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되니까 세계가 어마어마한 영토입니다. 소련이 다 무너지고 나서도 러시아 연방제국이 이렇게 큰 영토니까요. 어마어마한 영토인데 러시아의 4명의 황제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반 3세라는 사람을 소개한 이유는 이반 3세가 러시아 대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의 조카 소피아 팔레올로가 혼인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476년도에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용병대장 오케아도르에서 망했다고 여러분 배웠죠. 세계사 때. 그 다음에 1453년도에 비잔틴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때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고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이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동로마 서로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3의 로마가 됐다라고 모스크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조카 딸을 데리고 왔으니까 2반 3세가. 그래서 모스크바 그리스 정교회의 중심이 모스크바에 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왜 짜르는 말이 나오냐? 이때부터 짜르는 말이 나온 겁니다. 원래 짜르는 말은 시저에서 나온 거예요. 시저가 영어로는 케사르잖아요. 이게 구약 성서는 가이사르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이 시저는 어떻게 보면은 고유명사인 그 황제 이름이었는데 그게 황제와 같은 일반 명사화 됐습니다. 워낙 시저가 강력한 독재자이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옛날에 대통령으로 박정희로 그냥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신성 로마 제국에 가서는 카이저로 된 거예요. 카이저라는 말도 시저에 나온 말이고 저기 시저가 러시아 말로 가면은 짜르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다 같은 말입니다. 시저, 카이사르, 카이저, 짜르가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러시아가 자기들이 왜 제3의 로마 제국이라고 말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2반 4세 때가 이제 소위 몽고가 지배했던 200년이 넘게 몽고가 러시아를 지배했는데 러시아를 최초로 완벽하게 쫓아낸 게 카잔에서 타타르족을 몰아냈던 게 2반 4세입니다. 그래서 이 카잔을 해보고 나서 그 기념으로 여러분 붉은 광야에 가면 바실리 성당이라고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성당이 2반 4세가 만든 성당입니다. 그게 바실리 성당이라고 그러고요. 2반 4세는 나중에 폭군, 처음에 자기 마누라가 죽으니까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나중에 아들도 때려 죽이고 폭군이 돼서 유명한 사람인데 어떤 이분이 있어. 그 다음에 유명한 이 뾰토르라는 사람인데 이 뾰토르는 키가 2m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이 후진 러시아를 유럽과 동등한 나라로 만든 사람인데 스웨덴을 몰아내고 발티크 쪽에 네버강 강가에 늪지대를 매립을 해가지고 만든 도시가 상페테르스부르크입니다. 페테르스부르크라는 말은 피트가 만든 성이라는 뜻입니다. 부르크는 성입니다. 부르주아지라고 이게 프랑스 말에 나온 건데 부르주아지가 성 안에 산 사람을 부르주아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부르크, 함부르크 이렇게 다 부르크란 말이 성인데 상피터스부르크 피트가 만든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페테르부르스크라는 말은 즉 뾰토르 피터가 만든 성인데 이게 170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게 늪지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해골과 그 뼈 위에 만든 도시다라는 말 정도로 이 농노들의 강제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도시가 이 베네치아처럼 매립한 거고 우리 송도 매립지처럼 매립을 해서 만든 네버강가에 만든 이 도시 이걸 통해서 유럽을 향한 창이 되고 스웨덴을 몰아내고 여기에서 이제 선진 유럽 국가로 러시아가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뾰토르는 대단한 존재고 제가 참 신기한 것은 스탈린, 레닌, 공산주의, 볼셰비키 정권 하에서 뾰토르에 대한 동상은 하나도 파기를 안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 때 공자도 때려부시고 막 때려부셨던 탈레반 애들이 막 불상 때려부신 것처럼 그런 야만적 행위를 러시아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러시아 사람들 만나면 이거 참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뾰토르의 유적들을 그대로 보존해놨습니다. 하나도 뾰토르 동상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서 다시 복원돼서 이름만 상페테르스부르크를 레닌그라드로 레닌 이름을 따서 레닌그라드로 바꿨다가 볼셰비키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 상페테르스부르크로 원상 회복이 됐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 놔뒀어요. 참 이게 그리고 거기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 가보면 그 미술품이 그대로 다 보존돼 있잖아요. 근데 참 그건 이 러시아인들이 야만과 달리 공산당이 됐지만 문화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 이제 유명한 이 에카테리나 대제 에카테리나 2세인데 뾰토르 왕의 왕비가 에카테리나 1세고 이 사람이 2세인데 이 2세 이 사람은 원래 이 러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저기 헝가리 프로센의 식민지였던 그 헝가리가 폴란드가 거기 출신입니다. 근데 러시아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시집을 와가지고 그 뾰토르 3세 자기 남편이 무능하니까 남편을 쫓아내가지고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애인이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36년을 통치를 했어요.
뭐 2년부터 한 96년까지 한 34년을 통치했는데 이때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넓혔습니다. 지금의 크림반도 다시 점령하고 지금 최고의 러시아 영토를 만든 사람이 러시아인들이 존경하죠? 일이나 러시아인들이 존경하죠, 같은. 근데 여자들이 또 주목하는 것은 이분이 대단한 게 아마 여자 황제 중에 최초로 후궁을 공식적으로 둔 사람입니다. 22명의 남자 후궁을 뒀고요. 200에서 300명의 비공식 후궁이 있었다고. 그래 놓고도 후궁들이 하나도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딱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귀족의 아들들을 한 게 아니라 평민들 나중에 잘생긴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후궁으로 쓰고 정치에는 개입 못하게 하고 그만둘 때는 항상 선물하고 어디 재산을 줘가지고 잘 살게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덕을 쌓아가지고 특별하게 뭐 말씀 부린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튼 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 여러분 에카테리나이스 동영상 가서 보면은 그 재밌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이런 걸 제가 말해주는 이유는 항상 우리가 러시아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다 이야기, 광대한 영토에 엄청난 지하자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러시아인들이 좀 천박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러시아의 문화와 차이코프스키 음악과 톨스토이 문학과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러시아의 그 관계를 해갈 수가 있는데 러시아는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죠. 러시아가 현재 우리 교육 규모가 약 19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인도하고 교육 규모보다 적습니다. 인도가 지금 230억 달러 올해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교육량 2%도 안 돼요, 러시아.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 르네상스 4대 강국 중에 가장 남북 통일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반대 요소가 적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러시아의 역할이 우리로서도 매우 중요하고 아시다시피 고종관계 때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일본한테 져버리니까 우리가 균형이 무너져서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우리 주권을 마음대로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꼭 좋다기보다는 어찌든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러시아 특사로 푸틴을 만났던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KBS가 보도를 안 해줘서 제가 AP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KBS가 아무튼 그때 사장이 바뀌기 전이어가지고 보도를 안 해줘요. При нашей встрече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мы высоко ценим ваш личный вклад в укреп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4대 강국 특사 중에 그 한남 관계 발전에서 강력한 의지와 또 비전을 가지고 계셔서 대통령과 잘 협력이 이 대사 저희가 기대가 큽니다. KBS 찍기만 찍고 보도를 안 해요. 데스크에서 잘렸다고. 이 훈장이 푸틴이 전도 훈장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인천 시장 때 받은 훈장입니다. (4대) 강국 특사 중에 가장 이렇게 정상회담 하듯이 이렇게 A를 갖춰준 데가 러시아가 유일합니다. 시진핑은 옆자리에 앉혀놔서 우리 그 이해찬 특사를, 문희상 특사는 아베 신조가 그냥 의자도 낮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홀대를 했고, 홍석현 주미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고 옆에다 다 세워놨잖아요. 다. 근데 이렇게 딱 정상회담 하듯이 이렇게 정식으로 마주보고 앉게 대우를 해준 나라는 러시아가 유일합니다. 이것도 참 이거를 러시아 네티즌들이 찍어가지고 한국을 대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차이 그래가지고 막 그 인터넷에 많이 이게 돌기도 했습니다. 이건 지난번 6월달에 대통령 모시고 이제 두 번째 그 크렘린에서 이렇게 화려한 공전에서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푸틴이 저만 이게 깨어나주니까 무슨 관계냐고 정의용 실장이랑 저만 부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쭉 그 관계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 북한 조종사와 우리 역장, 한국 역장이 전 강백수는 참여. 이 철도를 연결해보자는 게 꿈 아닙니까? 이게 총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1890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1900년도 초에 완성이 됐는데 이게 이준 열사가 타고 갔던 것이기도 하고요. 1907년도에 1930년 베를린 올림픽 때 손기정 선수가 타고 갔던 철도인데 총 길이가 모스크바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9,288km. 이걸 타면 92세까지 팔팔하게 산다 이렇게 외우면 9288이라고 써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가보시면 우리는 이제 경의선
이 경원선, 동해선 세 군데로 이게 연결할 수가 있죠. 이게 빨리 연결이 돼서 혈맥이 연결이 돼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해선 쪽은 이제 강릉, 제진부터 우리 쪽부터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블라디보스톡에 작년 전당대 직전에 갔다 왔는데 이걸 보여주는 것은 이 현대 글로비스하고 국방부하고 페스코랑 같이 합해서 이게 물류 이 철도를 만들었습니다. 64개입니다. 총 차량이. 블록트레인 세리머니라고 있죠. 8차 인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상페테르스부르크 현대자동차가 30만 대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30만 대 공장의 부품을 다 울산이나 우리 그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컨테이너로 수송을 하는데 그걸 배로 수송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에서부터 바로 시베리아로 가면 좋은데 지금은 북한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일단 블라디보스토크 항까지 배로 부산에서 거기 갖다 내려놓으면 거기서 바로 시베리아 TSR을 통해서 상페테르스부르크까지 연결하는 물류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일단 이걸 만들어서 지금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시켜 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 핫산과 나진까지 54km 지금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이 여기서부터 한 16km 됩니다. 두만강 여기 동해바다까지 여기가 막혀 있어요. 러시아 땅이 바로 북한 땅이랑 부딪히면서 중국 땅이 이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냉지가 돼버렸다 그러잖아요. 중국의 동북 삼성이 가장 못 삽니다. 중국 전체 중에. 그 이유가 이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너무 열이 받는 거죠. 이 땅이 다 자기들 땅이었는데 러시아한테 뺏기면서 여기 통로라도 좀 확보를 해놓지. 그 멍청하게 다 뺏겨버렸냐. 그래서 중국 뉴스 잡지 보면은 맨날 나옵니다. 그때 청나라 이 교섭 담당한 이 멍청한 놈들, 나라를 팔아먹은 멍청한 새끼들, 왜 그 넓은 땅을 다 러시아한테 뺏기면서 이것 좀 통로라도 좀 만들어 놓지 말이야.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혀버렸잖아요. 풍경망성에 어마어마한 석탄과 목재와 그런 자원들이 어떻게 기차로 다 싣고 저 상해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로 여기서 상해로 가면 얼마나 물류가 전략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쉬운 대로 나진항을 개발해서 후춘에서부터 나진까지가 한 60km 됩니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진항을 통해서 상해로 가는 이 물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보다 차강 출해로 합니다. 남해 항구를 빌려서 바다로 나가자. 지해강 추하이 정책으로. 이게 지금 나진항을 제가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북한 나진 모습인데요. 이게 약간 러시아 분위기가 조금 남아있고 북한 나진 시내 모습이 택시도 눈에 띄는 것 같고 빈 택시도 많이 있고 자전거를 끌고 가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보이고 이 영상은 대통령직 속 국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의원이 찍어온 것으로 지금 처음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이거는 러시아 이 두만강을 넣는 모습입니다. 이 두만강 철교 이게 바로 두만강을 건너와서 나진을 여기 불러왔습니다. 이제 북한 인민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서 2016년 북핵 위기로 중단된 나진 하산 프로젝트가 러시아가 특별 배려를 해줬어요. 이게 한 칸에다가 기관차에다가 하나 특별처럼 만들어가지고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지금 제 옆에는 송영길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설이 고생이 많은데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잘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북미관계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가 과연 이제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적으로 나진 핫산 프로젝트는 유엔 제재의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러시아 석탄에 할증되기는 하지만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고 예. 이렇게 오늘 헬싱키에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분위기 속에 유해 방안이 통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나진항의 모습이고요. 어떤 나진항을 좀 뚫어보려고 하고 있고 북극 항로가 지금 녹으면서 열리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배에서 말이죠. 이게가 대만을 지나서 해남도고 인도차이나반도 말레카협을 지나서 스리랑카고 인도양 아라비아를 거쳐서 이게 소말리아 해적들을 싸워 이기고 모세 홍해바다로 들어가서 애굽의 이집트의 수에즈운하를 나와가지고 여기가 에게해 그리스 이탈리아 반도 지브롤터 해협을 거쳐서 도버해협을 지나 로테르담 암스테르담까지 가려면 무지하게 복잡하는데 바로 이거 가면 얼음만 싸워 이기면 바로 갑니다. 30%가 되면 단축이 되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지금 쿤밍에서부터 바로 중앙아시아 폴란드, 헝가리를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노테담까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쿤밍까지는 상해에서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열차 필요로 인천에서 상해로 가면 이키에서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철의 실크로드와 아이스 실크로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아이스 실크로드, 이게 철의 실크로드. 그래서 뭔가 다시 유럽과 우리 아시아가 만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중국은 열심히 다 육로를 통해 이렇게 연결을 해가고 있습니다. 대륙절도를 만들어가고 이것에 우리가 결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작년 초에 방문했던 모습입니다. 이게 쉐빙 LNG선인데 이게 3,500억짜리입니다. 한데 이게 세계 최초로 우리 대우조선해양이 만들었습니다. 이 15척을 우리가 수주했고 추가로 지금 수주하려고 있습니다. 15척을. 그걸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염에서 머스타시가 있다고 저는 얘기해요. 이 친구가 노바텍 회장 미켈슨 러시아 두 번째 부자입니다. 57년생 유택의 러시아인인데 저하고 친해졌습니다. 보도카를 많이 마시고 시간이 없어서 세계 강대국의 역사가 항로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인도양 항로, 대서양 항로. 이 양화는 가스와 석유를 연결하는 그 중간 기착지로서 캄차카반도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로 연결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야말반도에서 찍은 겁니다. 통해서 유럽 항로 영하 40도. 나중에 지구 온난화가 좀 더 진행이 돼서 겨울에가 북극 항로가 풀려지게 되면 정말 말레이카입을 통해서 수에즈나 지중해를 거쳐서 지브롤터를 거쳐 오는 것에 비해서 30에서 60%까지 이 거리가 단축되기 때문에 이 아시아와 유럽의 물동량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몽골 사막의 자연 에너지, 한국, 중국, 일본은 하나의 에너지 공동체로 엮어주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 에너지 벨트의 미래입니다. 슈퍼그리드는 1901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발전한 전기를 활용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연계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1990년대부터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최근에는 남부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및 동남아까지 연계가 추진되는 등 신재생을 공동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이며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개통이 복잡하나 국가 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 간 전력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몽골과 러시아의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력 공급의 안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에도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특히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의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은 연간 15,000TWh로서 한중일 3국의 전력 소비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아 미래의 클린 에너지 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슈퍼그리드라는 말은 전력 개통 케이블을 연결한다는 말입니다. 전기를 사고 팔려면 가방에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케이블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걸 슈퍼그리드라고 해요. 국가 간의 연결은 슈퍼그리드, 국내 연결은 마이크로그리드라고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슈퍼그리드는 이게 슈퍼그리드가 돼야지 우리가 오버캐파 재고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전기 생산 캐파가 110기가와트인데 실제로 사용되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65기가와트밖에 안 씁니다. 나머지 40기가와트 이상이 예비 전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 1년에 최고도로 전력 소비가 높을 때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오버캐파를 상시 유지해야 되니까 얼마나 비용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전력개통 연결되면은 훨씬 재고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끝마친 이 독일과 프랑스가 이 제3차 대기전을 막기 위해서 철강 석탄에 대한 공동 이용,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것이 유럽연합으로 발전했던 것처럼 동북아의 에너지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힌 구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슈퍼그리드를 연결해보자는 것이고, 이 여러분 아다시피 손마사요시 손정이라는 사람이죠. 손정이가 소프트뱅크 대표인데 엄청난 부자죠. 지금 알리바바의 주식의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고 재생에너지에 모든 재산을 투여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지금 슈퍼그리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를 만나서 했는데 이때 대통령이 되셨으면 막 추진됐을 텐데 안 돼버린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슈퍼그리드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뭐 이 마늘 주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아몰랑해서 이게 그냥 제대로 안 됐습니다.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손정희 씨를 제가 만나서 이거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봄이 이 84년생 이 김정은 씨가 우리 대통령의 아드님인 문준용이 82년생이니까 2살 어립니다. 아들보다. 부자지간의 만남입니다. 이런 할아버지하고 만났습니다. 할아버지하고 만나도 안 쫄고 그냥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 지도자가 안 싸운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한테만 지금 헬인 러브 사랑에 빠졌다고 그러고 뭐 뷰티풀 레터를 받았다고 그러고 뭔가 케미칼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조한지 알 수가 없어. 이 케미칼이 잘 돼서 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잘한다고 계속 트위터로 보든지 말든지 써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디저브스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이크 폼피오도 잘했다고 그러고 막 제가 Can I do my love가 아니라 Can I do my support to Mr. Trump라고 그러고 God bless USA 포터스란 말이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란 말이에요. 포터스 여기 이 트럼프 트위터에 제일 많이 나온 게 포터스하고 마가란 말이다. 마가가 MHA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란 말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보자. 마가 포터스란 말을 많이 쓰는데 열심히 막 생일 축하 서신도 보내주고 이 작년 10월달에 얘기를 군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왜 군용기를 탔느냐? 제재 때문에 보잉사 그를 못하니까 이걸 타고 온 거예요. 갔더니 우리 민주당을 배려인지 빨간 게 없고 전부 파란 걸로 써놨어요. 이게 지금 이 능라도 경기장 15만 명이 들어가는 이 5일 경기장입니다. 여기가 한 2만 명이 들어가는 이게 전광판인데 이 까만 점이 다 중학생들 대가리 머리입니다. 2만 명이 앉아가지고 막 이 카드 섹션을 해가지고 동영상이 만들어지는데요. 전 세계에서 카드 섹션으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건 교육감들이 다 모가지가 나가겠죠. 참 대단한 평화 번영이 시대요. 여기가 좀 새로운 신거리대로 엄청나게 멋있죠. 정말 이걸 2015년, 16년도에 만들었다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어렵죠. 전기가 떨어지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안 되니까 당 간부들은 저층에 산다 그럽니다. 여기 자연사 박물관 이것도 2015년도에 만들었다 그러던데 김정은 때 어디서 미술을 했는지 뭐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단하고 과자도 많이 나오고 골프장도 지금 18홀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려호텔 지하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어떤 멋있습니다. 블루 오션을 해보자 블루 오션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제2의 마셜 플랜처럼 만들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고 북한에 퍼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퍼와야 되는데 많이 퍼게 바닷모래를 퍼야 됩니다. 이 바닷모래가 퍼가지 말라고 지금 이 어민들이 난리거든요. 바닷모래를 가니까 고기가 안 날 데가 없어가지고 북한에서 모래를 퍼와야 되는데 북한은 모래가 너무 많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것을 준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성, 해주, 인천을 인천이 홍콩처럼, 개성이 심천처럼, 해주가 광도처럼 이 삼각벨트를 만들어서 북한 경제 발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 구상입니다. 이 광동성이 주도해서 계획 개방을 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김그리치를 만나가지고 하원 의장 했던 분이고 트럼프의 오른 그리고 멘토 역할 했던 분이고 그때 막 전쟁 직전 막 하냐마냐 할 때 97년 말에 한 1시간 반 동안 설득을 했는데 한 1분만 보겠습니다. Your view, because I know you have been looking at northern economic development. What's your view of whether there's anything that Kim Jong-un will actually respond to? My humble opinion, so we are, as you know, Kim Dae-jung, Roh Moo-hyun, we have succeeded his policy and so-called Sunshine policy, but some kind of is also a shortcoming, but we can more revise them to compensate his policy or improve the policy. But nowadays we are
close collaborative with Mr. Trump, and we are all option on the table to national project to prevent more the provocation of missile test or nuclear test. But finally, we are military option is very dangerous. Inevitably, the East Coast big casualty attack, so collateral damages. So we are, how can we reduce on the table this we are economic level? The first time we are to Russia and most of this area we are to collaborate cooperation economic level. As finally we reduce North Korea broadly. I wanted to suggest that Mr. Trump for the speaker privilege. We can handle North Korea nuclear issue. It's quite different than the Middle East. As the Middle East is very, very deep. The problem is the fundamentally the religious, the civilization, the attitude of life and death. Many extreme Islamic groups they work up. North Korea is a Confucian society. They are very realistic society. They want to live in the world, but we can induce in views, persuade step by step steps. So, 제가 이 변호사비도 안 받고 막 엄청나게 북한을 변호를 해줬는데 아무튼 이번에 저는 북미 연락사무소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미국 간의 그런 소통 채널이 만들어져서 이게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아무튼 인포멀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